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최동호의 스포츠당. (1970년) 월드컵 지역 예선전은 1968년 5월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1969년 6월 7일 엘살바도르 선수단이 묵고 있는 호텔 밖에서 밤새도록 온두라스 응원단이 소란을 피웠대요. 자동차 경적을 울리고 깡통을 두드리고 고함을 질러대고 엘살바도르 선수들은 잠을 잘 수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열린 1차전에서 엘살바도르가 지고 말았고요. 1대0으로. 엘살바도르에서 이 경기를 보고 있었던 한 소녀가 충격에 못 이겨서 권총으로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 소녀 장례식에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 강요가 참석하고 대표 선수단도 조의를 표하고. 한편 6월 14일 온두라스 팀이 2차전을 위해 엘살바도르 수도 산살바도르에 왔고요. 경기 전날 온두라스 팀이 묵고 있는 호텔 밖은 또 시끄럽고요. 역시 한숨 자지 못한 온두라스 선수들은 3대0으로 지고,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관중석에서는 이미 응원단끼리 패싸움이 벌어지면서 온두라스 응원단 차 150여 대가 불타고 응원단 2명이 목숨을 잃었고 사람이 다치고 말이죠. 같은 시각 온두라스 전역에서는 엘살바도르인에 대한 사냥이 벌어져서 수십 명의 엘살바도르인이 살해되고요. 이것이 바로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의 축구 전쟁, 이것의 시초였습니다. 7월 14일 엘살바도르 비행기가 선전포고와 동시에 온두라스 4개 도시를 폭격하고 약 100여 시간 동안 이어진 이 전쟁에서 다른 나라들의 중재로 정전에 들어가고 온두라스가 축구에도 지고 전쟁에도 지고 뭐 이랬다는데요. 이게 축구 전쟁의 전말입니다. 그러나 꼭 축구 때문에 이런 건 아니겠죠. 원래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그런 겁니다. 자, 축구는 공으로 하는 전쟁이라고 하죠.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함께 하시는 방송은 최동호의 스포츠당입니다. 오늘 정말 날씨 좋습니다. 아유, 진짜. 제가 오늘 아침에 어디 2년 전에 돌아가신 분 계셔갖고 추도식을 다녀오느라고 신촌에 절에 다녀왔거든요. 낮은 산 꼭대기였습니다만, 역시 한국 사람은 산에 깃들어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최동호 스포츠당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최동호 선생, 당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저께 대낮부터 예. 국민TV가 국민TV 지하 카페 생긴 이래로 그렇게 여러 취재진들이 모여드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닌가 싶었는데, 오늘 아마 카페 온에어로 검색해 보시면 네네네. 기사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장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사에 많이 좀 홍보가 좀 됐죠. 저 방송하기 전에 커피 하나 뽑으려고 내려갔다가 입추 여지가 없어서 커피를 못 뽑고 그냥 올라오고 말았습니다만. 그러셨군요. 네네. 박태환 선수에 대한 그런 얘기였죠. 박태환 선수 토론회를 이제 스포츠문화연구소가 개최를 했거든요. 저는 패널로 참석을 한 거였었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주장들은 뭐 그 이전까지 우리 이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네. 스포츠 팬들이 알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다른 점은 없는데 쟁점 사항에 있어서 이 박태환에 대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적용해서 선발하지 않는 거 이것은 네. 이제 이중처벌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 스포츠문화연구소의 이 박지훈 변호사가 좀 이 새로운 주장을 들고 나왔었거든요. 아, 예. 그것이 뭐냐면은 이른바 얘기하는 오사카 룰이라고 있거든요. 오사카 룰이요? 예, 오사카 룰이 이 금지약물 복용해서 처벌받은 선수들에 대한 징계 올림픽 출전을 불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이중처벌이다라는 이 카스 스포츠 중계 재판소의 결정이 있어서 이 룰을 폐지를 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박태환 선수에 대한 징계가 대한체육회의 징계가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오사카 룰 폐지를 국제 기준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네. 이 법리적으로도 일사부재리 그리고 이중처벌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근데 어제 이 박준 변호사의 주장 내용은 네. 오사카 룰과 박태환은 케이스가 다르다는 겁니다. 아, 어떻게 다르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박태환 선수는 대한체육회가 올림픽 출전 금지를 시킨 것이 아니다. 대한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얘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국가대표 대한체육회 규정에 이 금지약물 복용한 선수는 징계가 완료된 이후에도 3년 이내에는 국가대표로 선발할 수 없다는 내용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국가대표라는 것이 그냥 실력만 잘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품격이나 품위, 도덕성은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정도를 국제 기준으로 간섭하면 IOC 회원국이라고 하더라도 각 나라의 자율성을 너무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리고 그 규정을 지키겠다는 건데 박태환 선수가 운이 없게도 네. 징계 기간 3년 이내에 올림픽이 겹쳐 있다는 겁니다. 예. 올림픽은 4년마다 열리죠. 그렇죠. 근데 징계 기간 3년 되고 선발 규정에 의해서 3년 동안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는 데는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네. 올림픽이 열리면 네. 참가할 수도 있는데 네. 그 올림픽이 박태환 선수 입장에서는 불운하게도 올해 열리기 때문에 참가할 수 없는 것이지 이것을 이중처벌이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박태환 선수의 출전을 막은 것이 되겠지만 그것은 대한체육회가 능동적으로 나서서 처벌한 결과가 아니다. 예. 네. 그 선수로서 활동하는 데는 문제는 없죠. 네. 다만 국가대표로만 뽑지 않겠다는 내용이니까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또 박태환 선수의 스승이신 노민상 감독께서도 한 말씀 하셨죠? 노민상 감독께서는 박태환 선수가 반성을 많이 했다. 네. 반성을 많이 하고, 여태까지 운동선수 생활을 통해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 거둬가지고 국민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를 보여주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셨죠. 결국은 정서에 호소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예. 어쨌든 리오올림픽 그 출전 선수 후보 명단에도 지금 아직 없습니다만. 오늘 이제 수영여 명의 국가대표 선수 선발을 해서 명단을 발표했거든요. 네. 이 명단에 이 박태환 선수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수영연맹의 입장은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발 규정상 현재의 규정상 박태환 선수를 뽑을 수 없기 때문에 못 뽑은 건데 올림픽 최종 엔트리 마감인 7월 17일 이전에 대한체육회가 규정을 바꾼다면은 박태환 선수를 뽑을 수도 있다. 이런 예. 원칙적인 입장이죠. 한편 1970년대 만약에 이렇다고 70년대 80년대라고 한다면은 벌써 이 사건은 유야무야 처리돼서 박태환 선수 정도는 올림픽 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었을 텐데 분명히 1년 지금 전만 하더라도 그렇죠. 예. 1년 전만 하더라도. 예.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1년 전만 하더라도 박태환 선수 분명히 출전했었을 겁니다. 근데 박태환 선수로서는 좀 불운한 건데 이제 통합체육회가 올해 발족을 했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를 합쳐서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공정위원회 위원들을 새로 뽑았거든요. 네. 근데 체육계가 지난 3, 4년 동안에 뭐 다 드러났죠. 네. 얼마나 썩었는지. 그래서 체육계 내외부로부터
또 국민들로부터 체육계가 바뀌어진다는 체육개혁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공정위원회 위원들을 그래서 좀 비교적 이제 합리적이다라고 하신 분들로 채웠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의 공통된 인식이 한국 스포츠 문제 많다, 그동안에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다. 메달을 위해서. 네. 이제 이 한국 스포츠의 발전은 이 메달이 아니라 이 공정함 속에서 다시 출발해야지 된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때문에 박태환 선수를 위해서 규정 개정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그렇군요. 뭔가 한 시대가 다른 시대로 넘어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정치권에서 경제계에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실은 오늘 스포츠 최신 스포츠 소식을 이렇게 검색하면서 왔습니다만 이대호 선수가 무려 3런 홈런을 5호 홈런을 3런 홈런으로 장식을 했어요. 이야, 예. 네. 보니까 이 또 홈런이 터지자마자 감독도 말이죠. 예. 이렇게 관중이 많은 그런 경기는 아니었습니다만 넘어가는 순간에 감독이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예, 제 눈에는 그 이대호 선수 타석에 들어섰을 때, 네. 그 포스 바로 뒤에 한국 타이어 광고인가요? 아, 네네. 그게 눈에 띄네요. 한국 타이어 관계자들도 매우 좋아했겠습니다. 예. 네, 여유 있는 표정에 그리고 세레모니들 하면서 마리너스 유니폼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들어오는군요. 예. 뭔가 여유가 느껴지는데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이대호 걱정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말 나온 김에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야구 선수들 얘기를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 메이저리그에 우리 선수들이 올해 새롭게 이제 진출한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네. 잘해주고 있죠. 어떤 분들은 이 기대 이상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럴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도 계시는데 네. 출발은 그렇게 장밋빛은 아니었었습니다. 네. 이대호 선수도 그렇고요. 박병호, 김현수 선수도 그렇고요. 네. 장밋빛은 아니었는데 딱 뚜껑 열고 보니까 초반에 좀 적응기는 있었지만 이제는 실력을 과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선수들 뛰는 거 보니까 일본 선수들하고 비교해 봐서 네. 확실히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우리 선수들이 타자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올해부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강정호 선수가 물론 혼자 지난해 뛰었고요. 그 이전에도 추신수 선수가 있었긴 했지만 네. 한국 타자들에 관해서 이렇게 관심이 높아진 것은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왜 한국 타자들의 관심이 없었냐 하면은 아시아계가 파워가 약하다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장타가 없다. 네. 근데 그들이 한국 타자들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파워가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내리기 이전에 네. 한국보다 야구가 더 수준이 높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일본 타자들이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려는 것을 보고서 선입견에 의한 판단이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선수들이 파워보다는 정교한 히팅으로 승부를 봤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예. 네. 그러니까 일본 선수들도 파워가 부족한데 그나마 기술이 뛰어난 선수들이 살아남는데 네. 한국 타자들은 더 힘들 거 아니냐. 예. 이런 선입견이었었죠. 네. 그런데 이 강정호 선수로 인해서 일단 반전의 계기가 마련이 된 거고요. 네. 박병호, 이대호 선수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 타자들은 다르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예. 실제로 보니까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을 일본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른 건가요, 정말? 네. 그럼 제가 한번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강정호, 또 박병호, 이대호 선수가 지금 뛰고 있고요. 네. 일본 선수들은 이 마이애미의 스즈키 이치로 선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시애틀에 또 아오킨 노리치카라는 선수가 있고요. 네. 같은 팀 시애틀에 가하무라 무네모라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네. 이들 뛰고 있는 일본 타자들하고 우리 한국 타자들하고 비교해 보면 다릅니다. 네. 체형서부터 다릅니다. 체형이? 예. 우리 이대호, 박병호, 강정호 네. 크죠. 네, 크고 둥글둥글하죠. 몸집 네. 있죠. 네. 근데 일본 타자들은 크지가 않습니다. 몸매가 쭉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타자들은 대부분 다 1번, 2번에 기용이 돼요. 우리 타자들은 4번, 5번, 6번. 네. 우리 타자들은 어떻게 승부를 봅니까?
장타와 홈런으로 승부를 보죠. 일본 타자들은 홈런이 아니라 교타자입니다. 안타와 센스로, 그러니까 마치 우리 옛날에 이종범 스타일인 거죠. 이종범 스타일, 이치로 스타일. 예. 근데 지금 우리 박병호, 이대호, 강정호 이런 선수들은, 김현수 이런 선수들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확실히 한국 남자들이 일본 남자들보다 힘은 세다. 이게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마스이 히데키 선수. 예. 이 선수는 일본에서 홈런왕이었잖아요. 예. 네, 뭐 50홈런을 때린 적도 있고 예. 30홈런은 예사로 넘기고 그랬는데, 그러나 이 선수도 그렇고 또 주니치 출신의 후쿠도메 선수도 그렇고 예. 일본에 있을 때는 장타자였습니다만 미국에서 그렇지 않다. 한계에 봉착했죠. 이유가 무엇인가? 예. 라고 했을 때 그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일본 선수들은 변화구에 능하다. 예. 투수들 자체가 예를 들면 80%까지 변화구를 던지는 선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메이저리그의 그 투수들의 강속구에 적응이 좀 덜 돼 있다. 그런 면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타격 기술이 일본 선수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이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일본 리그에서 적응이 된 건데, 네. 그 마치 히데키 선수도 결국에는 홈런 타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박병호나 이대호 선수처럼 일발 장타를 기대하고 데려간 선수인데 네. 그 점에서는 실패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런 사례들로 봐가지고 일본의 홈런 타자 출신들도 적응이 힘든데 한국 타자들은 더 힘들다. 네. 이런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뒤집은 거죠. 일단 힘이 좋고 그리고 강속구에 대한 그런 적응이 예. 적응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 남자들이 일본 네. 남자들보다 힘이 세다는 얘기는 네. 그 야구에서만 증명된 건 아닙니다. 스포츠 대부분의 종목에서 일반화 시킬 수가 있어요. 축구나 다른 종목을 비교해 보더라도 일단 한국 대표팀과 일본 대표팀의 특징, 전력을 분석해 보면 체력은 다 한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축구도 보세요. 우리가 더 거칠죠. 부딪히고 예. 체력에서 우리가 앞서 있다. 라고 기본 전제가 다 돼 있는 거죠. 기술에 딸린 것을 좋게 미화해서 힘은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성향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유럽에서도 뭐 스페인 축구와 독일 축구를 비교해 보면 네. 독일 축구가 힘이 딸려가지고 체력적으로 그 뭐 롱킥과 많이 그 부딪히는 몸싸움을 시도하는 건 아니거죠. 네. 민족적인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깔려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랬군요. 예. 이제 이랬는데 이제 한 명씩 보게 되면 이대호 선수 먼저 오늘 3런 홈런 쳤으니까 네. 말씀을 드리면 경기가 지금 진행 중이죠. 네, 6대 현재 6대 4로 이대호 선수의 팀이 예.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경기는 진행 중이고 이대호 선수가 3런 홈런 날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 기록은 어제 경기까지 네. 보게 되면 이대호 선수가 지금 2할 8푼 6리이거든요. 네. 오늘까지 포함해서 홈런이 4개. 그리고 오늘은 이제 5개가 됐습니다만. 예. 네. 그리고 5개고요. 그리고 어제까지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데 4개. 이대호 선수 보면은 많은 우리 팬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얼마만큼 더 해야지 선발로 나오는 거냐. 네, 플래툰 시스템. 예. 플래툰 시스템에 의해서 주로 이제 자완 투수가 나올 경우에 이대호 선수가 나오고 우완일 경우에는 이제 아담 린드가 나오게 되는데 아담 린드가 주전 1루수잖아요. 네. 이대호 선수가 백업 요원이고. 네. 근데 그래서 그런데 이대호 선수가 지금까지 그 선발로 출전했을 때 타율이 3할 1분 4리였었거든요. 오, 선발 체질이라는 얘기네요. 예, 네. 그 대타로 나올 때가 1할 4분 3리고요. 네. 확실히 차이가 있는데 네. 이대호 선수의 지금 페이스는 기대만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아담 린드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요. 아하. 근데 쉽게 뺄 수가 없어요, 아담 린드를. 왜?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네.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네. 지난해까지 아담 린드가 이제 이 통산 166홈런의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시애틀에서 그러니까 시즌 전에 1루가 약하기 때문에 1루 주전 요원으로 보고서 아담 린드를 데리고 왔거든요. 연봉 800만 달러나 주고서. 이 선수를 썩히기가 어려운 겁니다. 네. 근데 지금 페이스대로 이대호 선수가 계속 꾸준히 잘 해주고 아담 린드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감독으로서는 분명히
판단을 내려야 될 때가 오겠죠. 네. 어느 순간 순위 경쟁, 가을 야구를 앞두고서 한 경기 한 타석 한 타석이 중요해지는 순간에서는 한쪽 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온다는 얘기죠. 그렇겠군요. 그것이 되게 이제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은 5월 말 6월 초 정도에는 이제 고착화가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대호 선수가 지금 정도로 상승세를 이어가준다고 한다면은 5월 말이나 6월 초쯤에 프레춘 시스템이 걷어지고 주전 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런가요? 예.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시즌 개막 후 한 달이 좀 지났습니다만 여태까지 순항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치열한 팀 내 주전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다는 거군요. 예. 아, 근데 이게 야구 하신 분들, 선수 출신들은 네. 박병호 선수는 잘할 줄 알았다. 어허, 그래요? 김현수, 이대호 선수도 잘할 줄 알았는데, 김현수 선수는 좀 부진이 예상했었다. 이런 분들도 좀 계시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김현수와 이대호 선수의 활약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적응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네. 들쭉날쭉이죠. 아, 언제 나갈지 모르고 네. 항상 대기해야 된다 이거죠. 심지어는 대타로도 나오잖아요. 근데 대타로 나오고 들쭉날쭉 경기에 출전하는 것이 컨디션 유지, 타격감 유지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네. 기회가 왔을 때마다 이대호나 김현수 선수가 잘 때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김현수 선수 같은 경우는 현재 어제까지 타율이 4할 7푼 8리거든요. 오, 무려. 예. 출루율이 5할 3푼 8리입니다. 출루율 5할 3푼 8리면은 안타를 때리던 뭐 볼넷으로 나가던 몸에 맞는 공이던 절반은 다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기록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게 26타석에서 기록한 데이터이거든요. 절대 타수가 부족하다는. 예. 네. 근데 26타석이라는 아주 제한된 작은 기회인데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김현수 선수가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벅시홀터 감독이 김현수 선수를 과연 기용할까, 기회를 줄까, 네. 이런 우려를 표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시범 경기에서 극도로 부진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이너리그로 내보내려고 했던 거를 김현수 선수가 버텨가지고 지금 메이저리그에 합류를 했고요.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벅시홀터 감독이 과연 기회를 줄까? 그러니까 초반에 아주 제한된 기회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살려가지고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기 시작하면서 벅시홀터 감독의 입장이 좀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네. 나중엔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기에 출전시키지 않았던 거 내가 공부시킨 거다. 공부는 뭐냐 하면 봐라. 눈으로 보고 적응을 해라. 자신감을 회복해라. 이제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겠죠. 네.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액면 그대로 해석한다고 한다면은 김현수 선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전과는 다르게. 네. 그래서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뭐냐면 김현수 선수가 워낙 이 시범 경기에서 부진했기 때문에 이 볼티모어 홈 개막전에서 한 명 한 명 소개를 할 때 야유를 받았잖아요. 그렇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김현수 선수가 등장했을 때 박수를 받았습니다. 김현수 선수가 노력하고 실력이 인정된다고 한다는 거를 조금씩 쌓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팬들은 또 궁금해집니다. 아니 타율이 4할 7푼 8리고 출루율이 5할이 넘어서는데 그렇다면 선발감이 아니냐. 이런 의견은 이 볼티모어에서도 조금씩 나오고는 있고요. 이 벅시홀터식의 아주 냉정한 리더십이라고 한다면은 말로 표시하지는 않겠지만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네. 아직까지는 신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김현수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정도의 페이스를 또 계속 유지를 해야지 된다. 그럼 언젠가는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결론 질 수가 있죠. 예전에 대타 전문 선수로 이름을 날렸던 선수가 김영직 선수가 있었잖아요. 예. LG였나요?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주전으로 쓰진 않는다 하더라도 대타로 성공률이 높았기 때문에 대타 전문 요원이었습니다만 그만큼 뭐라 그러나 항상 평상시에 컨디션이 유지가 되어 있고
몸이 빨리 풀린다라는 이러저러한 뭐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역시 선발 출신들은 선발을 가주는 것 그것이 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좋죠. 예.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루틴이잖아요. 네. 예. 네. 루틴에서 이 자신의 그 최고치를 끊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확률적으로도 그렇고. 네. 예. 그렇게 그리고- 해서 이 이대호 선수, 김현수 선수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만. 네. 그리고 올 시즌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역시 박병호 선수죠. 네, 초반에 기선을 제압을 했어요. 예. 네. 우리 선수들 가운데서 현재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선수도 박병호 선수고요. 네. 예, 이 박병호 선수 어제 경기까지 네. 오늘 물론 이제 미네소타하고 볼티모어 경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볼티모어의 김현수 선수가 또 출전하지 못해서 네. 박병호 선수 혼자만 경기를 뛰고 있는데 어제까지의 기록만 보게 되면은 이 박병호 선수가 타율 2할 5푼 6리입니다. 네. 출루율 3할 3푼 7리. 네. 놀라운 거는 홈런이 7개고 12타점인데 네. 장타율이 5할 7푼이에요. 오. 한국에서 치던 그 모습 그대로 적어도 장타만 보면은 미국에서도 통하고 있다는 얘기였었거든요. 근데 미네소타하고 궁합은 잘 맞죠. 왜? 미네소타도 박병호 선수를 데리고 온 이유는 이 스즈키 이치로처럼 뭐 그 주루 플레이 잘하고 센스 있게 수비하고 안타 많이 치라는 것이 아니라 일발 장타 파워를 기대한 거였었거든요. 네. 그 기대에 지금 충분히 부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미네소타가 이 4년간 1,200만 달러를 주고 데리고 갔는데 아마도 지난해 강정호 선수가 받았던 평가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그 정도의 평가. 그러니까 강정호 선수 피츠버그가 아주 싼 값에 잘 데리고 왔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잖아요. 워낙 활력이 뛰어나니까. 네. 그 정도 예감은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미네소타의 이 타선이 지금 너무나 부진합니다. 그렇죠. 네. 그 속에서 군계 1학으로 지금 빛나고 있는 거예요. 미네소타는 예전에 그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었던 예. 물론 그 가난한 구단이긴 합니다만 예.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었고 웰스 선수였나요? 20승을 거둔 그런 투수가 있기도 한 그런 구단이었습니다만 예. 지금 뭐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어요. 근데 네. 이 가난한 구단은 어쩔 수가 없이 한번 우승하게 되면은 네. 우승의 주역들을 넘기죠. 네, 그건 이제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네. 그래서 왜 빛이 나냐 하면은 현재 이 미네소타 이 팀 내에서 이 박병호 선수가 팀 내 홈런 1위예요. 네. 그리고 이 타점도 공동 2위, 장타율 1위. 이 정도 기록이면은 미네소타 타선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군요. 이 타격 전 부분에서 골고루 1, 2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홈런 같은 경우는 아메리칸 리그에서 공동 10위에 올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미국 현지에서는 벌써부터 홈런 30개, 뭐 35개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강타자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홈런 30개인데 예. 30개라고 한다면 메이저리그의 강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박병호 선수가 더욱 빛을 보기 위해서는 큰 경기 그리고 가을 무대에서 뛰고 그런 중요한 경기에서 본인이 승부사서 활약을 해야지 더 빛날 수가 있겠는데 그런 면으로 본다면 박병호 선수는 조금 좀 운이 없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네소타가 워낙 약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네소타가 지금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에서 5위 꼴찌입니다. 네. 꼴찌인데 그렇게 큰 욕심 부리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초반에 메이저리그 진출 초반에 안정적인 소프트 랜딩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됐을 때에는 오히려 지금 이 정도 성적을 가지고 미네소타의 중심 타선으로 활약하면서 팀 내에서 안정적으로 인정을 받고 적응기를 갖는 것이 네. 오히려 출전 기회도 훨씬 더 보장받으면서 본인도 메이저리그 적응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뭐 그런 면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크게 아쉬울 필요도 없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한편 며칠 전에 사구의 후유증인가요? 그 이후에 3게임 연속 무안타하고 그리고 삼진도 4개나 기록하고 있는 지금 그 사구 후유증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만 저는 사구 이틀 연속 맞고 난 뒤에 그 다음 경기에서 4타수 무안타가 좀 부진했었거든요. 네, 오늘도 안타가 없습니다만. 네. 근데 이 사구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몸에 맞는 공인데
타자들로서는 극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하나의 반증이거든요. 투수들의 견제가 심해진다는 겁니다. 몸쪽으로 바짝 붙여서 몸쪽 승부를 본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하면 잘할수록 더 견제가 더 많이 들어오게 됐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반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박병호 선수도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것을 극복해내야지 되겠죠. 투수들이 잘 치는 타자, 이 홈런, 일발 장타가 있는 선수를 그냥 놔둘 리가 없잖아요. 네. 예, 대표적으로 여기 몸에 맞는 공에 실패해서 돌아온 선수가 바로 예전에 이종범 선수죠. 네, 참 안타까웠어요. 예,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이저리그 선수 박병호, 이대호, 김현수 선수 얘기를 했고요. 오승환 선수도 있습니다만, 예, 오승환 선수는 그동안 두어 번 지난주에 블론 세이브를 한번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예, 첫 번째 블론 세이브였었죠. 네, 그게 네. 7일 피츠버그전에서 또 네. 묘하게도 또 피츠버그전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오승환 선수 16경기 나와가지고 16과 3분의 1이닝 평균 자책점 1.65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이 평균 자책점 메이저리그에서 1.65면은 상당히 잘 던지는 겁니다. 예, 아무리 불펜 선수라고 합니다만, 특급이죠, 이 정도면은. 특급이죠. 네. 특급이면서 이 일찌감치 오승환 선수 아마 그 시범 경기를 통해서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현재도 그렇고 이 세인트루이스에서 지금 필승 개투수로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기는 경기 또는 1, 2점 차 뒤지는 경기에서 이 감독이 승부수를 띄웠을 때에 분명히 오승환 선수가 투입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오승환 선수 지금 공 던지는 거 보면 저는 오승환 선수 조금은 사실은 좀 불안했었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과연 힘으로 대결해서 버틸 수 있을까? 메이저리그니까. 예. 네. 근데 일본에서는 오승환 선수의 그 승부구가 주로 다 직구였었습니다. 물론 네. 이제 변화구도 던지긴 던졌지만 비율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돌직구로 승부를 받았었는데, 그 일본에서는 통할 수 있겠지만 메이저리그에서 굉장히 통할 수가 있을까? 변화구 더 다양한 구종 없이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었는데 시즌 뚜껑 열고 보니까 오승환 선수의 투구 패턴이 바뀐 겁니다. 일본에서하고. 그런가요? 예. 예. 변화구 비율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한 5대5까지 간 거죠. 그런가요? 예. 근데 그것을 보고서, 오승환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 이전에 이미 준비를 많이 했다. 체력적으로만, 기술적으로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투구 패턴을. 예, 메이저리그 타자들에 대한 연구도 충분히 준비하고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비법을 남대로 준비를 하고 들어간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게 아직까지 통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승환 선수 진짜로 타고난 승부사다. 그 마무리 투수다. 예. 라고 볼 수 있는 게 어떤 면에서요? 이게 보통 멘탈 아니면 힘들거든요. 이런 그 불펜들의 그 운명이라든지 마무리 투수의 운명이. 왜냐면 항상 공 한 개, 두 개 가지고 승부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기 상황에 올라가서. 네. 근데 지금도 위기 상황에 올라가가지고 잘 던져주고 있는데 메이저리그에서도 안타를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한 경기에서 한 2개까지 허용한 경기가 몇 개 있었거든요. 네. 근데 초반에 안타 허용해서 2개 맞으면 세 번째, 네 번째 타타부터는 삼진을 곧바로 잡아냅니다. 여간에서 네. 연타를 허용하지 않는 뿐더러 예. 그 다음에 삼진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예. 그런 승부구가 있다는 얘기군요. 오히려 안타 2개 맞고 안타 하나 또는 안타 연타를 맞고 나면은 그 뒤에 구위가 놀랍게 변하면서 강심적으로 정면 수구를 펼친다는 거죠. 그런 경기가 많아요. 담력도 상당하다는 그런 얘기군요. 예. 결국은. 예. 그래서 아마 오승환 선수는 지금 우리 선수 가운데서 타자로서는 박병호 선수가 가장 앞서가고 있고, 오승환 선수는 시즌 초서부터 네.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죠. 예. 필승 개투저로. 알겠습니다. 지금 그 국내 야구 소식은 오늘은 좀 생략을 하고, 예. 아마 다음 주쯤에 좀 얘기할 거리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음악 하나 듣고, 예. 볼까요? 예. 예, 오늘 처음부터 지금 계속 달리고 계셨으니까. 블랙스완은 락밴드인데, 그래요. 예, 거리에서 함께하는 그런 밴드이기도 하죠. 이무리한 행진곡을 블랙스완은 어떻게 소화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
이무리한 행진곡을 들을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스포츠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최동호의 스포츠당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병희 형님. 뭐가요? 국내 유일. 그렇죠. 국내 유일의 프로그램. 이물 위한 행진곡을 들을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스포츠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야, 저는 진짜 무한한 영광입니다. 당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즐거움입니다. 근데 한편, 지금 내길 거셨다고요, 이재명 시장이. 이분이 정치인 아닌가요? 이재명 시장은 탁월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요즘의 표현으로 하면은, 네. 그러니까는, 신이에요. 신? 예. 무슨 신이요? 사마인가요? 신이? 사마. 사마. 사마, 이제. 가미사마? 카미사마라고 하는데, 아주 존귀한 사람을 사마라고 하지, 무슨 누구 님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신입니다. 어떤 신이냐? 카미사마. 네. SNS의 신. SNS 마케팅의 신. 네, 그런 또 의미에서요. 축구 마케팅의 신입니다. 예, 이게 어떤 얘기예요, 도대체? 14일에, 예. 14일에 이 성남 FC와 FC 서울의 프로축구 경기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경기를 앞두고 SNS로 이재명 시장이 10억 원 내기를 건 겁니다. 10억 원. 그렇군요. 성남 구단의 그 구단주가 그러니까 성남 시장인 거죠? 예, 그렇죠. 왜 10억 원 내기를 거느냐? 말씀하신 대로 네. 이재명 시장이 성남 FC의 구단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단주로서 이미 한 차례 재미를 봤죠. 이 수원 FC하고 경기할 때, 메이어업이라는 신조를 만들어낸, 이긴 팀의 깃발을 진 팀의 시청에 내걸자. 라고 제안을 해서 재미를 본 겁니다. 네. 근데 이어서 또다시 이제 SNS로 이 마케팅에 들어간 건데, 이 마케팅이 너무 오버해도 보기가 싫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10억 원 내기를 했다라는 네. 것만 듣게 되면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목만 그렇죠. 보면은. 예, 야, 그 돈이 누구 돈인데 이러면서. 예. 네. 들어가서 보니까, 이 모두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장기 연체자들의 채무 10억 원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14일 경기에서 성남 FC가 지게 되면은 이거 장기 연체자 채무 10억 원을 우리가 탕감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지면 우리가 5억 원을 부담할 테니 네. 너희는 5억 원만 내라.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밑에 또 해놨습니다. 예. 어떤 설명이었냐? 10억 원 채무 탕감해 주는데 사실 실제 비용은 1,0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일종의 정크펀드처럼 이 10년 이상 된 이런 채무 같은 경우에 실제로 시장에서 이거를 채권을 매입하는데 1%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실제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10억 원이니까 1,000만 원 정도면 10억 원의 채무를 탕감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축구를 매개로 해서 이렇게 악성 채무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 구제 주자. 근데 그게 저는 실제 들어가는 비용보다 네. 투자 대비 효과가 더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실제 1,000만 원을 비용으로 썼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네. 지난번 수원 FC와 성남 FC의 메이어 더비 때 네. 그 이전까지 평균 관중이 1,200명이었었거든요. 수원 FC의 평균 관중이. 네. 근데 12,000명이 들어왔어요. 그 입장료 수익만 따져도 네. 1,000만 원 비용 처리하고 저는 남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집니다. FC 서울이 이 제안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근데 현재로서는 FC 서울은 조금은 시큰둥합니다. 예, 왜요? 이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았고 이제 기자들이 이제 전화를 받고서 밝힌 바는 이 SNS에서 이재명 시장이 일방적으로 한 얘기다. 네. 공식적으로 구단과 구단 사이에 이런 제안은 없었다. 그리고 우리 FC 서울은 그동안에도 이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하던 활동을 그대로 지속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왠지 그런 스타일의 차이,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의 차이, 그런 업무 스타일, 예, 그런 차이일 수도 있겠군요. 근데 FC 서울은 박원순 시장과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FC 서울은 그러니까 지금 GS죠. 네. 예, 그 이전에 LG. 네. 이게 기업 구단이거든요. 네. 근데 또 혹시 그래도 연고지가 서울이니까 네. 박원순 시장이 이 소식을 듣고서 혹시라도 좀
설득에 성공해서 이런 그 10억 원 내기가 성공이 될지도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냥 SNS로 한번 내지르고 자신과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걸로 머물 것인가? 예. 아니면은 이것을 그 유머로서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예. 유머가 깃들여진 그런 사회 공헌 활동으로 승화시킬 것인가? 예. 라는 것은 좀 봐야 되겠군요. 근데 제가 이 시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SNS의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그러니까 김현수 선수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재명 시장이 적어도 축구에서는. 예, 어떤 의미에서요? 김현수 선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홈 개막전에서 홈 팬들의 야유를 받았다가 한 달 만에 그 야유를 박수로 바꿔놨다 그랬죠. 네. 이 성남 FC가 그 전에 1화를 인수한 팀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시민구단으로 만들었는데 이 초반에 이재명 시장의 이미지, 그 축구계 내에서 평가하는 이재명 시장의 행보는 뭐 막말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어디서 나타난 개벽다귀야. 뭐 이런 느낌이었었거든요. 네. 족보도 없이 어디서 들어왔는데 네. 이런 느낌이었다가 또 한번 내질렀죠. 이재명 시장이. 그런 정서를 정면으로 네. 싸움을 한번 벌였습니다. 뭐냐면은 이 프로축구 판정 문제를 건드렸잖아요.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프로축구 연맹에서 사상 최초로 초유의 사태로 이 구단주를 징계를 하겠다고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저희 그 스포츠단에서도 한번 했었죠. 다뤘었죠. 그 얘기를. 네. 그랬는데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프로축구 연맹이 게임이 안 된다. 이 체육계, 축구계 분들이 이렇게 이재명 시장처럼 야전에서 SNS로 활동하던 분들 게임이 안 된다. 그때 유명한 말을 남기셨죠. 이재명 시장이. 그 징계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프로축구 연맹 사무실 앞에서 뭐라고 징계할 거면 네. 차라리 제명해라. 제명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팀 날아가면 프로축구 연맹 입장에서는 네. 한 팀이라도 아쉬운데 네. 저게 약점을 알고서 깍 지고서 그냥 손바닥에 올려놓고 갖고 논 겁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 성남 FC를 찾아가는 그 이재명 시장의 행보를 보니까 다른 시장들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진정성이 있다는 거죠. 축구를 정말 축구 자체로 존중하고 좋아하는 그런. 아닙니다. 그럼요. 축구 자체를 좋아하지도 않아요. 네. 근데 그것도 인정해요. 네. 그런데 이 다른 점은 뭐냐면 이재명 시장은 나는 정치인이다. 정치인으로서 선하게 축구팀을 활용하겠다. 솔직하군요. 예. 예. 그러면서 하는 행동을 보면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서 본인에게도 이득이 되고 시민들에게도 이득이 되고 축구계에도 이득이 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계속 실행을 하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였었죠. 예. 그래서 프로축구 연맹에서도 인정을 했죠. 그러니까 프로축구의 원래 그 주류라고 할까요? 이런 팀들은 그 기업 구단이라고 하는 뭐 예를 들면 FC 서울처럼 GS에서 운영하거나 전북 현대처럼 현대에서 운영하거나 수원 삼성처럼 삼성에서 운영하는 팀이잖아요. 예. 전북 현대가 지난달에 이 전북 홈 경기로 성남하고 경기를 할 때 이재명 시장을 초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단장이 얘기를 했죠. 이 마케팅만큼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 프로축구의 인기를 높이는 그 성과, 그리고 네. 다른 시장과 다른 축구단에 대한 애정 갖고 있고 본인의 소신으로 축구팀을 키워가려고 하는 걸 인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거죠. 그렇고.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는 건 뭐냐면 저에게 평소 주장과도 똑같은데 시도민 구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재정 문제잖아요. 예. 그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줘가지고 경쟁을 하다 보니 성적은 안 나고 어차피 그 배팅에 나서게 되면은 재정적인 그 열악성 때문에 배팅 게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고 돈은 다 돈대로 들어가고 네. 이건데 시도민 구단 같은 경우에는 그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성과를 돈으로만 측정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시도민 이 구단들이 그 연고 도시 또 연고 지역의 시민들에게 기쁨이나 흥미거리나 네. 우리 도시에 이런 팀이 있었네.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은 안 되더라도 내 생활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구나. 네. 이 정도의 느낌만 줘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일종의 복지 개념으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은 그걸 간파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남 FC가 선수들만의 팀이 아니고 예. 성남 시민들이 같이 보듬어야 할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겨운 우리 팀이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 그러니까 되는 거군요. 다른 모든 이 뜬구름 잡는 시도민 구단의 개념과 달리 네. 이재명 시장은 정확하게 자기 나름의 컨셉을 잡고서 성남 FC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랬군요. 예. 그냥, 무슨 어떤 가식적으로 난 정말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란 이런 것이 아니고 난 예. 정치인으로서 이 축구를 성남 시민과 그 성남 시민에게 친숙한 그런 이미지로 가고, 이용하겠다. 예. 제대로 이용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이렇게 있는 거군요. 더군다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악성 채무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도 좀 해주고 또 이분이 주벌리 은행 공동 도 관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그런 악성 오래된 그런 채무를 탕감해주는 주벌리 은행 은행장인 재윤경 씨가 국회의원이 됐죠. 예. 네, 뭐 구미 TV에도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이슈거리도 만들어내고 하여튼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뭐 오프닝으로서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의 그런 축구 전쟁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살벌한 얘기보다는 역시 이것도 양국 간의 그런 정치, 국가 간의 사이 안 좋은 그런 문제가 축구로 인해서 터져버린 다음에 전쟁까지 확대된 거였습니다만 이런 거에 비하면 얼마나 흐뭇한 이야기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시간이 없는데요. 사실 오늘 예정했던 이야기 골프 선수 2명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다음 주로 넘겨야 될까요? 뭐 1, 2분 정도로 1분만 여자 골프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선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김혜림 선수인데 김혜림 선수. 예, 이 기부천사라는 이 수식어를 달고 있거든요. 네. 이 김혜림 선수가 2부 투어에서 고생할 당시서부터 자신의 벌어들인 상금의 10%는 꼭꼭 기부 활동을 해왔습니다. 1년에 5천만 원 벌 때도 6천만 원 벌 때도 이 선수의 첫 우승 상금은 전부 다 기부하겠다. 네. 그 꿈이 오래간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요. 지난주에. 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평소에 이 스포츠 스타들의 어떤 셀러브로 살아가는 처신에 대한 문제를 많이 하잖아 않습니까? 네. 스타덤에 오르고 난 뒤에 SNS에서 쓸데없는 짓 하다가 본인의 인성 다 발가 벗겨지고 난 다음에 팬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스타들도 있고, 네. 스타덤에 오르고 난 뒤에도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행들을 쌓아가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스타들도 있다. 아직까지는 사회 활동, 사회 운동까지 이 스포츠인들이 미치지 못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우리 김혜림 선수 같은 선수를 우리가 응원을 해야지 된다. 이런 네. 말씀 제가 좀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김혜림 선수가 제 기억으로는 그 말씀 드리고 난 뒤 1년 만에 드디어 첫 우승을 차지해가지고 본인의 골프 생활 선수 생활 중에서 가장 뿌듯함을 느꼈다고 하는 첫 우승 상금을 기부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자, 흐뭇한 이야기네요. 그래요. 골프에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스포츠 당수의 예리한 눈으로 계속 지켜봤었던 김혜린 선수의 그런 우승, 첫 우승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그런 그 과정 이거에 대한 흐뭇함을 좀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최동의 스포츠당 이번 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야기거리가 넘쳐서 못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건 다음을 위해서 남겨두죠. 예.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보자. 이묘한 행진곡의 안치환과 자유 버전으로 노무현을 위한 레퀴엠 탈상 앨범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